수술 도구들 중에는 두개골 절단용 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술이 이성에 기초하여 사물과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는 과학적 사고에 불을 붙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것, something imponderable 때문이라는 것인데, 아니 자식을 잃고 피를 토하는 심정의 부모들에게 겨우 한다는 소리가 아이를 하나 더 낳아보라고. 테리모필리에서 장렬히 싸우다 죽은 스파르타 300용사 그들의 비석에 써놓은 말은 고작 이렇습니다. 오 길손이여,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오. 우리 여기 누워 있노라고. 법의 명령에 따라. 납득이 좀 되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좀 더 뭔가 좀 적극적인 찬사가 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철학하는 구두장이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일개 구두장이 따위가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두장이 시몬을 철학자라고 불러도 전혀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문명은 위대한 한 사람에 의하여 이룩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바로 구두장이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일출이 몹시 아름다웠던 코린트 바닷가의 한적한 호텔을 출발한 버스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길을 2시간 남짓 구불구불 돌고 돌아서 우리를 거대한 원형극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곳은 펠레폰네소스 반도 동북쪽에 위치한 고대 그리스의 조그마한 도시국가 에피다우로스였습니다. 우리는 1988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이곳에서 맨 먼저 박물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우리 일행을 맞은 것은 조각상이었습니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신들과 신화의 나라 그리스에 의술의 신이 없을 수는 없겠지 하는 그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스클레피오스를 모시는 신전에서 발굴되었다는 수많은 종류의 수술용 의료기구들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2500년 전 그 당시의 의술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시된 수술도구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인 것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현대의학의 수술도구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도구들 중에는 두개골 절단용 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의학도들도 신경외과 선택을 꺼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만큼 뇌수술은 어려운 분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500년 전 고대의 그리스인들이 뇌수술에 도전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일종의 치료사원으로서 기원전 5세기부터 그 붐이 일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아스클레피오스 숭배사는 사상이 이제 널리 번져나가면서 각지에서 몰려드는 환자들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하지요. 그만큼 이제 치료 효과가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이러한 치료 사원은 이곳 에피다우로스를 비롯하여 의술의 아버지라고 우리도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코수 섬 등 몇 군데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의 세계에서 질병은 불가사의한 영역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신들의 노여움 때문이거나 아니면 마귀의 장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를 치료하는 것은 주술사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 예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을 피지시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의사를 뜻하는 이 단어는 물리학을 뜻하는 피직스라는 말과 그 어원을 같이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물리학은 사물과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는 학문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의사를 뜻하는 피지시언이라는 단어는 자연과 사물의 이치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이 질병을 단지 마귀나 귀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 원인을 사물과 자연의 이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는 뜻이지요. 그리스 사람들, 특히 아테네 시민들은 합리적 이성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합리적 판단을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지금도 객관적 사실보다도 미신이나 주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2500년 전 고대의 세계는 오죽하였겠습니까? 그 시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불가사의가 천지사방을 둘러싸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엽기적 미신이 방방곡곡 도처에 널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이성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특히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이성은 인간과 인간의 내면 세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외부 세계의 사물과 자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했던 고대의 동양 사회와 다른 점입니다. 공자를 정점으로 하는 동양의 이성은 인간의 내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천착했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깊이 파고들었다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아테네의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는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라는 작품에서 프로메테우스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프로메테우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의 지시를 거역하고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고마운 신입니다. 그 바람에 그는 제우스 신의 미움을 사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엘브루스산 꼭대기에 쇠사슬로 묶인 채 산채로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끔찍한 형벌을 당하기도 하였지요. 어디 그뿐인가, 인간이란 본디 병에 걸리면 죽을 도리밖에 없는 족속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약을 만들었고 병을 치유하는 향유를 만들었다. 시들어가던 인간들이 기운을 차리고 건강해졌다. 이제야 비로소 인간들은 과학의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간이 프로메테우스의 도움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약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이 과학의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미신과 불가사의가 난무하던 시대에 주술이 아니라 약과 의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혁명적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의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 의술이 이성에 기초하여 사물과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는 과학적 사고에 불을 붙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무릇 과학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유익한 것으로 치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리하여 그리스 사람들이 사물과 자연의 이치에 바탕을 둔 의술을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은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움직여졌는가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과 철학의 시발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고대의 세계에서 다른 어느 곳도 합리적 이성에 기초해서 사물의 이치를 알아내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대의 이집트와 인디아에서 그들의 이성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예 영혼에 압도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동양에서 이성은 사물의 이치에 대하여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성은 오로지 인간의 내면으로만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의 섭리 앞에서 인간의 이성은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의 희생을 자초할 뿐이었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의 멸망으로 사라졌던 합리적 이성이 2000년의 오랜 겨울잠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다시 깨어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르네상스이지요. 고대의 그리스 문명은 그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오늘날의 우리는 그 생명력이 피어난 꽃을 보고 또 즐깁니다. 그리고 열매를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문예부흥과 산업혁명 모두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이 뿌려놓은 합리적 이성의 결과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합리적 이성이 고대 아테네 사람들이 지녔던 정신세계의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위대한 아테네 문명을 일군 그들은 합리적 이성의 저편에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something imponderable. 상당히 난해한 주제입니다만 실리를 들어서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시인 소포클레스는 그가 아주 노쇠했을 때 아들의 신청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너무 노쇠해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요즘 말로 하면 한정지산자나 뭐 그런 것이 되겠죠. 소위 법적 무능력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로한 비극 작가의 유일한 방어 수단은 자신이 쓴 연극의 극본에 나오는 시 한 구절을 재판관들에게 암송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이 남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한 채 뜬금없이 자신의 시 한 구절을 읊는 데 그친 소포클레스를 법적 무능력자라고 판단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인 아들에게 벌금을 물렸습니다. 소포클레스가 명예롭게 법정을 떠나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아직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이 이야기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테네가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의 일입니다. 정복자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함락한 그날 저녁 성대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30년 끌어온 전쟁에서 이겼으니 자축 파티를 한번 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아테네 시가지와 아크로폴리스를 완전히 파괴해서 폐허로 만들기로 이미 결정이 난 바 있지만 그 일은 그 다음날 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저녁만큼은 마음껏 즐겨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비록 무뚝뚝하기로 정평이 난 스파르타 사람들이었지만 술도 한 잔 거나하게 걸친 데다가 이렇게 흥겹고 즐거운 연회에 시낭송이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인가 유리피데스의 시를 암송했습니다. 엄격한 스파르타의 군인들이었던 연회 참석자들은 그들이 어렵게 차지한 승리의 위대한 순간에 아름답고도 가슴 저미는 시의 단어들을 듣고 승리도 잊고 복수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시인 유리피데스를 배출한 도시를 결코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소포클레스에 대한 금치산 선고를 기각한 판결과 마찬가지로 아테네를 파괴하지 않기로 한 이날의 결정은 너무 즉흥적이기도 하려니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시 한 수 낭송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 두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겐 어처구니 없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에게 합리적 판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것, something imponderable이었습니다. 이것은 딱히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시적 감수성,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을 회피하지도 않았고 회피하고 싶은 유혹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예술을 포함해서 그들의 삶은 최고의 진지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완벽하게 합리적인 진지함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행설수설하는 소포클레스에 대한 금치산 신청을 기각하고 또 동맹국들과 이미 합의한 아테네 파괴 결정을 단숨에 뒤집어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것, something imponderable 때문이라는 것인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그리스 사람들의 가치관은 오늘날 우리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그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고대의 아테네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은 자기 모순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던 그들이 때로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것, something imponderable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삶의 진지함을 견지하였습니다. 현실주의자의 진지함과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것, 어울리지 않는 이 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세계관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고대 그리스인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추도사입니다.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죽은 용사들에게 바쳐진 추도사들 중에서 그의 연설은 가장 위대한 것으로 만인에게 해자됩니다만, 그는 이 연설에서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은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용사들을 영웅으로 지켜 세우는 단 한마디의 찬사도 없었습니다. 달콤한 미사여구도 없었고요. 그저 직설적이고 담백한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페리클레스는 그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 결코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서 애도하는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식들이 아테네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이므로 그들의 죽음은 위대하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를 눈꼽만큼도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들이 가슴이 아리도록 비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 진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러한 결정적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몰용사의 부모들에게 한 말은 이러했습니다. 아직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인 분들은 아들을 하나 더 가지겠다는 희망을 굳게 가지십시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떠나간 사람을 잊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더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신 분들께서는 당신의 위대했던 시절에 행복했던 당신 스스로를 축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슬픔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자식을 잃고 피를 토하는 심정의 부모들에게 겨우 한다는 소리가 아이를 하나 더 낳아보라고? 아니, 아이를 못 낳으면 과거 위대했던 시절을 회상해보라고? 아테네가 아닌 다른 곳이었다면 어쩌면 야유가 터져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청중들은 엄숙하였습니다. 그들은 페리클레스의 연설 속에 깃들어 있는 어떤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연설 내용의 수려한 문장이나 미사여구 또는 억지로 갖다 붙인 몇 마디의 찬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something imponderable한 것,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것이었고 청중들은 이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도 청중들이 용사들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연설의 진정한 의미는 연설자의 말이 아니라 청중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something imponderable 어느 정도 이해되셨나요? 아직 좀 부족하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만 더 들어보십시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것, something imponderable, 완벽한 연장선에서 흔히 이용되는 것이 바로 테리모필리에서 장렬히 싸우다 죽은 스파르타 300용사의 무덤에 새겨진 비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단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선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지원군이 어쩌면 올지도 모른다는 이런 한 가닥의 도움의 희망조차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죽을 것을 알고 목숨 걸고 전장에서 싸웠고 또 그렇게 싸움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시인들이 그들의 비석에 써놓은 말은 고작 이렇습니다. 오 길손이여,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오. 우리 여기 누워 있노라고, 법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은 이 비석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득이 좀 되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토록 위대한 영웅들에게 좀 더 뭔가 좀 적극적인 찬사가 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행동은 스스로를 대변하는 법. 그들에게 어떤 꾸밈이나 수식어는 필요 없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연설문과 스파르타 300용사 비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사역으로 꾸며진 감상적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진지한, 그리고 무감각한 단어들만 있을 뿐입니다. 전몰용사의 영웅적 업적은 추도사나 또는 비석에 새겨진 몇 자의 글귀에 의해서, 미사여구에 의해서 빛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중과 비문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의 힘에 의하여 떠올려지게 마련입니다. 그 마음의 힘이 곧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명은 바로 그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것, something imponderable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것, something imponderable을 좀 느끼실 수 있었나요? 고대의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라고 불리울 만큼 수많은 그리고 걸출한 철학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그런 사람들은 모두 제외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색다른 철학자 한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학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거리는데요. 오늘 철학 이야기는 머리 아픈 그런 철학 이야기가 아니고 듣기 편한 철학하는 구두장이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2004년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었지요. 이를 준비하면서 아테네는 많은 공사를 벌였습니다. 당연히 아울러 고고학적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의미 있는 성과도 많았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관련 학계를 뜨겁게 달군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공방이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의 구두 공방이었습니다. 도대체 시몬이 누구이길래 그랬을까요? 시몬의 구두 공방은 아고라 광장의 푸닉스 언덕 입구에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멀리 좌측 상단에 아크로폴리스가 보입니다. 그곳에서 출토된 도기 바닥 뒷면에 시몬이라고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신발 밑창 막는 쇠못과 구두끈의 그 구멍 장식 이런 것도 이제 함께 출토되었는데요. 당시 이제 민회는 18세 이상의 성인들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칙 때문에 광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젊은이들이 자주 그의 공방에 들리곤 하였습니다. 젊은이들과 대화하기를 즐겨하는 소크라테스가 이것을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곳을 비공식 학교처럼 활용했고 구두장이 시몬은 작업하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과 나누는 대화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시몬은 이 내용을 나중에 31편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다행히 600년 후인 2세기의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로마의 디오게네스가 그의 책 위대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이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의 공방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가 실존 인물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해상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가 실제 인물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고매한 학자들이 이를 믿고 싶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구두장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일개 구두장이 따위가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아직까지도 도기에 사겨진 시몬이 그 시몬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니까 말이지요. 아무튼 그에 대한 논쟁은 학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에게 주목해 봅시다. 그리스 사람들은 300년에 걸친 극한의 가뭄 속에서 기아의 고통과 아사의 공포를 이겨내고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가는 주체적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불가사의 속에서 신을 한없이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신에게 예속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기도 하였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테네 시민들은 위대한 한 사람의 왕이나 뛰어난 몇몇 사람들에게 이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공동체를 이룩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부심과 긍지가 어찌 작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자기 확신이 넘쳐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 그가 구두장이었거나 석공이었거나 아니면 도공이었거나 아니면 채석장에서 돌을 나르는 막노동 일꾼이었거나 그들 모두가 똑같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구두장의 시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그가 소크라테스와 젊은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오랫동안 보고 들으며 때로는 대화에 끼어들기도 하면서 그 또한 철학자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적어도 소크라테스의 열렬한 추종자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해상에 따르면 또 명정치가 페리클레스도 시몬의 공방에 자주 들르는 사람의 하나였습니다. 명정치가 페리클레스가 시몬이 쓴 글을 보고 시몬에게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였으나 시몬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기 싫다는 이유로 이를 정중히 거절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페리클레스가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했을 정도라면 그가 상당한 지식의 소유자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페리클레스의 관심을 끌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31편에 걸친 대화록을 남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의 인품 또한 훌륭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세태와 달리 그는 권력자에게 빌붙지 않았으니까 말이지요. 철학자란 본래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구두장의 시몬을 철학자라고 불러도 전혀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구두장의 시몬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요? 그들은 모두 생각하기를 즐겨했고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말이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아테네 문명의 특징은 문화의 보편성에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였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문명은 위대한 한 사람에 의하여 이룩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문명을 이룩하려면 역사를 통틀어 그들의 시대에 흔적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위대한 문명에 걸맞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테네에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테네 시민들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바로 구두장이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